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 중인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이 예상은 했지만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 탄핵안을 제출한 자체는 이번이 네 번째지만요. 실제 상정돼서 가결까지 간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탄핵안이 결국 이제 처리됐고요. 저희 당 입장에선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이젠 정면 승부, 정면 대결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돌이켜보건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정말 처참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파행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1년 남짓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무려 7차례나 바뀌는 정말 대혼란을 겪어왔는데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직하지 않고 정면 대결하자.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가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고요. 전임자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진숙 위원장 상황만 보더라도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 이후에 즉시 사퇴했을 때 방통위원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얼마나 이 명분이 없는 거였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방통위가 또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또 2인도 안 되기 때문에 주요 의결을 할 수 없는 남았죠. 예. 상황이 어쨌든 최소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 여당 입장대로라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사퇴하고 야당도 인정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죠. 안 하는 걸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추진됐던 방송 장악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추진됐고 그 부분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시간으로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도 어찌 됐든 방통위의 뭐 어떤 체제의 어떤 위법성은 탄핵으로 심판받은 문제이긴 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준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저희들 당 입장에선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상 관련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를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이전의 일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를 이진숙 위원장은 재직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어떤 공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기각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각하될 수도 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탄핵 소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각하라고 합니다. 기각과 다른 개념인데 심지어 각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다. 탄핵 심판을 통해서 모든 명명백백한 사항을 가려보자는 게 저희들 당 입장입니다. 예, 임명이 되자마자 탄핵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소 기각, 각하까지도 예상을 좀 해본다는 말씀이셨고요. 어제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꽤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서 오물 탄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유감이란 표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국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탄핵소추 의결을 가지고 북한의 저열한 공세를 빗대서 비유하는 거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아무리 민주당이나 어떤 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 금도는 있어야죠. 오물풍선이라뇨. 이건 좀 너무 과했다고 보고요.
이 사태의 원인을 처음으로 다시 다 되돌려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수사를 통해서 결국 기소했고 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후에 KBS 이사를 교체했고 결국에 방문지 이사 선임까지 하기 위해서 이동관 위원장, 또 김홍일 위원장, 이준숙 위원장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과정을 초래한 장본인이 적어도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도 했으니까 이 현 정부에서 하는 거는 방송 정상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됐던 무리한 인위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의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 좀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탄핵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적 어떤 비판, 공감 여론이 있다는 부분 대통령실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저열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참 적반하장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야권, 야당목 2명을 아직까지 선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인즉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 거기에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탄핵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동관 전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 어떤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기억나는 게 아마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탄핵 시도를 이번 이진숙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남짓한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7차례나 바뀌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탄핵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통신 문제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 허리 디스크를 사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꾀병이다 이런 비난 등이 민주당에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 현장 검증 카드 등등이 좀 꺼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의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역풍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꾀병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단서를 발급해서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추간판 전이로 인한 요통.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진단서일 텐데 병원에서 이걸 허위로 진단서를 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정치 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흘간, 무려 하루에 그치는 청문회를 무려 사흘간 했고요. 아침 일찍부터 밤 12시, 심지어 새벽 1시까지 청문회를 계속 진행시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의 고문에 가까운 추궁을 받는데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태가 후유증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루 이틀 만에 이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며칠 뒤 또는 일주일 내지 한 달 뒤에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통증과 또 정상을 반복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꾀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역시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통화를 하셨으니까 예. 그럼 당분간은 어떤 활동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렇게 그 깊이 있게 예.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네. 굉장히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짧게 안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공격이다, 정치적 공세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취임식 당일날 가죽장화 싣고
호기롭게 방통위원회 들어가신 거예요. 뭐 꾀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국회 출석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날도 취임식 이후에 불과 5시간 만에 83명의 KBS 이사 후보, 박문진 후보 서류 검토 다 끝내고 이사 임명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 필요한 일 해야 될 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이 뭐 그 진단상의 병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런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는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 결국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따져 물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법인카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답변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공직자로서 어쨌든 업무는 중지돼 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노란 봉투법을 두고 이제 오늘 밤 0시까지 여당의 1박 2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고 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참 악순환이 정말 그야말로 되풀이되고 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경영자 총연합회 쪽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노조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경영자나 자영업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막 시간을 다투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노란 봉투법을 내놔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란 봉투법 개정안을 보니까 그 21대 때 제출된 법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경영자 입장이나 사업주 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규정이 굉장히 많다 하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결국 국가 경제나 기업의 입장도 함께 살펴가면서 이 노동 문제를 다뤄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대통령이 재요구를 해서 재표결 후에 폐기된 상황인데 그보다도 더 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취지의 그 변화는 없습니다. 실제 이 헌법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 다 아시다시피 이 파업에 대해서 이 과도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실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반복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도 뭐 무조건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노동 구조상 원청 하청 구조에서 이 원청이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이 책임 부분이 불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헌법상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부여된 파업권과 근로권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지난번에도 역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습니다만 왜 단 한 번도 지금쯤이면 이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노하면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남발됨으로써 국민의힘이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해서 대안은 만들기보다 대통령실의 입장만 바라보고 거부권 뒤에 숨어서 결국에 정치의 어떤 이 불신 그리고 정치 부재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안도 폐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0건입니다. 이걸 정치적 진공 상태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 기업이 이렇게 연관돼 있고 관련돼 있는 하청업체가 수십에서 수백 군데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청업체가 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질적인 이제 고용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 실질적인 고용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원청업체 사업주가 모두 다 책임져라. 이거는 정말 과도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많은 지금 사업주들이 굉장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 아마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지적이 지금 잇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적어도 국회 안에선 제1당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그야말로 포용과 협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협치 정신, 협치 정치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정책위 의장 자리에 대구 4선이죠. 김상훈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최고위 구도만 봤을 때는 9명 중에 5명이 친한계 인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지금의 구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최고위의 의결권에 누가 우위를 점할까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힘겨루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면 당직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사퇴를 하고 인사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정부 여당이 현재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고 누가 사냐를 가지고 지금 이 힘겨루기를 하고 싸우고 그리고 여전히 정정식 의장이 사퇴로 일단락된 것 같지만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결국에 그게 정국의 불안정의 또 핵심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곳을 관전하는 입장에서 이러저러한 논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오인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의 힘이 더 여권 내에서 더 크게 작용할지를 가지고 다투는 모양새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갈등 국면 자체는 일단락이 됐지만요. 이 용산 시민사회 소속 출신의 강승규 의원은 단도적으로 불만이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민주정당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평적인 긴장 관계. 가 자연스럽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이 두 양측이 똑같은 견해만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같은 상황이 민주정당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번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건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정면 충돌은 피하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 뜻이 관철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에 관련한 인사는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하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두 가지. 다시 말해서 통합과 그리고 이제 주도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충분히 잘 경청했고 앞으로 이 같은 대통령의 주문을 잘 실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긴장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 이번 주말에는 전북에서 열립니다. 워낙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고 권리당원 한 33%가량이 전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대 승부처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표를 떠나서 최고위원 순위 변동이 좀 제일 관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혼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변수 같은 건 안 보이고요. 결국엔 최고위원회 1, 2간의 어떤 결과, 특히 호남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첫 번째 관심사고 두 번째는
또 호남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최고위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역 여론 형성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호남 출신의 민영배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인데 현재 8위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게 반전의 기회를 호남에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낮은 부분 지금 뭐 30% 초반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좀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 독주 체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관전 포인트는 최고위원 경선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오늘 호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난 2002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새천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광주는 부산 출신 노무현을 선택해서 이인재 대세론을 무너뜨렸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전북, 전남, 광주에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잠시 뒤에 아마 결과가 발표될 터인데요. 전라북도에서 과연 어떤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런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박용찬 국민의힘 연등포울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